심리학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을 꿈꾸는 이의 준말인 누다신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리학 칼럼니스트이자 심리상담센터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심리학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은 제가 예전에 출간했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고 궁금해 하십니다. 어떻게 심리학자인 제가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역사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게 됐는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역사라고 하면 어떤 사건 또 인물, 국제 정세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역사 관련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이야기 속에서 바로 우리의 마음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학창시절에는 역사라는 과목이 정말 수많은 연도와 인물들의 이름을 외워야 되는 암기 과목이었는데, 제가 심리학자가 돼서 역사를 다시 살펴보니까 그 안에는 지금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마음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심리학자로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역사에 대한 내용도 한 반 정도 있지만요, 나머지 반 정도는 바로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은요, 조선 500년의 시작점에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제목을 약한 아버지와 강한 아들, 500년 조선의 첫 시작을 열다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태조 이성계를 약한 아버지, 그리고 태종 이방원을 강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어떻게 제가 이 부자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이 부자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500년이나 지속이 되었던 조선 왕실의 시작점을 만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1대 왕부터 4대 왕까지 가계도를 간단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태조 이성계, 그리고 2대 왕인 정종, 이방과고요. 그리고 3대 왕인 태종, 이방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태종 이방원의 비였던 원경왕후 민씨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양녕과 충녕, 나중에 우리가 세종대왕이라고 알고 있는 이 두 아들의 이야기도 간단히 포함이 될 거고요. 또 이방원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와 같았던 이방번과 이방석, 나중에 무안과 의안이라는 칭호를 추증받았던 이 두 동생의 이야기까지 간단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는 500년 동안 유지가 되었던 왕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00년 이상 지속이 되었던 왕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업적을 만든 이 나라의 시작점에 있는 이성계를 많은 사람들은 굉장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00년 조선의 시작점에 있었던 사건이 이 위화도 회군을, 이거는 분명히 이성계가 처음부터 굉장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고려라는 나라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왕조를 만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요, 과연 이성계가 진짜 치밀한 계획 하에서 위화도 회군을 기점으로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는지 여러 가지 좀 의구심을 갖게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우왕과 최영은
이성계에게 요동정벌의 명을 내립니다. 이제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이 중원을 장악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 고려도 이제는 이 한반도에만 있지 말고 우리가 중원으로 나가서 고구려의 기세를 이어서 우리가 좀 중원을 장악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성계와 그리고 조민수를 요동정벌로 출동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동정벌을 떠나기 전에 이성계는 이 전쟁은 안 되는 전쟁이고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불가론이죠. 자, 이성계의 사불가론은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여름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당시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농사를 한참 지어야 될 그런 농번기에 동원을 해서 전쟁을 하러 간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요동정벌을 떠나는 동안에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침략해 올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였고요. 자, 네 번째로는요, 이 장마철로 활이 약해지고 역병이 돌 수 있어서 이 전쟁은 안 되는 전쟁입니다 라고 이성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최영은요, 이성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독촉합니다. 요동정벌을 떠나라는 거죠. 자, 그럼 최영의 주장은 뭐였냐? 명나라가 대국이기는 하나 북원 때문에 요동의 방비가 허술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동을 정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름진 요동에서 충분한 군량미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또 장마철인데 명군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할 일은 없다. 그리고 왜구가 침략할 수 있기는 하지만 왜구의 침략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어서 빨리 요동정벌을 가라는 거예요. 이성계에게 있어서 최영 장군은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존경하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장에 최영을 모시고 나가서 이성계가 최영의 부하로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런 굉장히 친분이 있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최영 장군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성계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대 요동정벌을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개경에서 시작해서 서경, 안주, 위화도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진군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우왕과 최영은 이성계에게 좀 빨리 넘어가라. 진군 속도를 빠르게 높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진군 속도가 빠르지는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위화도로 건너갑니다. 자, 위화도는 어떤 곳이냐면요, 압록강에 떠 있는 하중도라고 합니다. 뭐 서울에서 따지자면 한강에 여의도라는 하중도가 있죠. 한강에 떠 있는 섬, 가운데 있는 섬. 물론 지금은 여의도에 수많은 다리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여의도가 섬인지 뭐 많은 분들이 인식도 못 하시지만 사실 여의도는 섬입니다. 다리를 다 끊어내면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그런 섬인데요. 이 위화도 역시 압록강의 하중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이 하중도인 위화도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만 건너가면 이제 요동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성계는 자신과 함께 요동정벌을 온 조민수를 설득해서 회군을 하고요. 개경으로 가서 우왕과 최영을 물리칩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위화도 회군은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발적인 것이었을까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위화도 회군은 계획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동으로 건너가기 직전까지 이성계가 군대를 끌고 왔고 우왕과 최영이 이제는 요동정벌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확실하게 안심한 틈을 타서 회군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성계가
정말 의도적으로 회군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요동 정벌을 떠나는 척을 했더라면 굳이 위화도까지 가야 됐을까? 중간 정도인 서경이나 안주까지만 갔다가 회군을 하더라도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서경이나 안주 중간 정도까지 갔다가 회군을 했으면 우왕과 채영이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진짜 안심시키기 위해서 더 멀리 간 거라면 그냥 압록 강변까지 갔다가 강을 건너서 위화도로 들어가지 않고 강변에서 회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수만의 대군을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많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굳이 위화도까지 건너간 이유는 뭘까? 저는 이후에 이성계의 행적을 보면서 이성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두 가지 마음입니까? 자신이 평생 목숨을 바쳐서 지켜왔던 이 고려, 평생을 고려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성계의 마음속에는요, 고려의 충신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주변에 몰려드는 이 신진 세력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자신이 이 고려의 기득권층인 사람들을 보면서 더 이상 고려는 이제 새로운 어떤 세상을 열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이성계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이성계한테 장군이 나서야 됩니다. 장군처럼 신망이 있고 장군처럼 여러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서야 됩니다 라고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싶은 두 가지 마음이 비등비등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위화도 회군으로 그 지점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성계는 두 마음 속에서 싸웠을 겁니다. 우왕과 채영이 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을 거역할 수 없어서 군대를 이끌고 요동을 향해 가지만 자신과 함께 전장으로 가는 이 백성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내가 이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 그리고 과연 이 전쟁이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고려라는 나라가 더 이상 이게 유지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왕과 채영을 생각하면 전진하지만요, 이 나라의 미래와 백성을 생각하면 멈추고요, 그러다가 또 우왕과 채영이 빨리 독촉하는 어떤 서신을 보내면 또 가고요, 그러다가 백성들의 얼굴 보면 또 멈추고요, 이런 내적 갈등이 많았을 거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마음 속에서 계속 두 가지 마음이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위화도까지 건너간 겁니다. 자, 위화도에서 회군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계가 드디어 결심을 했다.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과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그 두 마음 속에서 이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가 앞장서겠다라고 확실하게 결심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화도 회군 이후에 하는 여러 가지 선택들을 보면은 이성계는 여전히 두 마음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민수를 설득해서요, 우왕과 채영을 축출합니다. 그러면 이성계가 진짜 새로운 나라를 꿈꿀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과 함께했던 조민수에게 설득을 해야겠죠. 장군, 이제 나에게 기회를 주시오. 내 주변에는 삼봉 정도전이나 내 아들 이방원처럼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인력들이 있어 라고 설득을 해야 될 텐데 조민수가 오히려 이성계한테 말합니다. 이성계한테 나에게 권한을 달라고 조민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성계가 조민수에게 장군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 권력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조민수가요, 창왕을 옹립해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조민수는 새로운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왕을 중심으로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채웠던 사람이죠. 그 모습을 보고 삼봉 정도전과 그리고 이방원 그리고 포은 정몽주가 이성계한테 얘기합니다. 장군이 위화도에서 회군을 한 게 과연 저 조민수에게 이 모든 것을 넘겨주기 위해서 회군을 한 거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이성계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나서고 싶지 않은 마음과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고
자신이 나서고 싶은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또 계속 자극을 하면요, 또 그 사람들의 말에 또 흔들립니다. 이게 두 가지 마음이 비등비등한 사람들의 일관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요. 정도전과 그리고 정몽주와 이방원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창왕과 조민수를 축출합니다. 자, 이제 이성계가 나설 차례잖아요. 그런데 포은 정몽주가 이성계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장군이 하려는 일이 뭐냐? 장군이 지금 이씨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거냐? 장군은 고려의 충신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정몽주가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내가 고려를 일신하겠다,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이성계의 마음속에 내가 새로운 나라를 꿈꾸겠어, 내가 나서겠어라는 마음이 강했다면 정몽주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몽주를 밀어내고 자신이 나섰을 텐데, 이성계는 여전히 두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몽주의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권력에서 물러나고 정몽주가 공양왕을 중심으로 이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몽주는요, 이성계 일파들을 처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이 이렇게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방원이 정몽주를 만나서 하여가, 정몽주는 어떻게 응답하죠? 단심가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야, 이 정몽주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자기가 직접 정몽주를 죽이게 되죠. 자, 이때 여러분이 이성계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마음이 강렬했다면 여러분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아들아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이때 이성계는요, 이방원에게 정말 큰 책망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포원을 죽이냐?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는 고려의 충신이었다. 도대체 네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방원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해요. 이성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두 가지 마음이 계속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제는 물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도전이 이성계한테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의 설득 끝에 드디어 이성계가 1392년 7월에 옥세를 받아들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성계의 심리적인 특성, 양가 감정입니다. 자, 하지만 이방원은 다릅니다. 아버지는 두 가지 마음속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 그래, 그런 게 좋은 것 같다, 또 다르게 말하면 아 그게 좋은 것 같다, 뭐 도저히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원은요,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고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방원의 심리적인 속성을 공격성이다. 이 심리학에서 공격성은요, 굉장한 추진력을 말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강력한 리더십이기도 합니다. 자, 이방원의 공격성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족을 향한 공격성입니다. 자, 이성계가 드디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정도전과 그의 아들 이방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원은 일단 아버지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앞장섰기 때문에 자신은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때를 기다릴까요? 이제 아버지가 왕위를 자신에게 물려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은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후계자를 지명하는 게 아니라 왕이 죽기 전에 왕권을 잡으면 자신의 아들 중에서 자신의 후계자가 될 사람을 지목을 합니다. 바로 세자 책봉을 하는 거죠. 이제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세자를 책봉했는데 누구를 책봉했느냐? 이성계의 막내 아들인 방석이를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정말 이 어린 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데 크게 기여한 사람은 삼봉 정도전입니다. 자, 여러분 조선의 역사를 보실 때는요, 왕권과 신권의 갈등으로 보셔야 이해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고려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멸망했는가에 있어서 두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왕 중심이었기 때문에 고려가 이렇게 허망하게 망한 거다. 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왕 중심의 시스템은. 그래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는 집단 지도체제, 왕과 삼정승이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삼정승을 중심으로 이 국정이 운영돼야 된다라는 게 정도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은요, 그 다음 후계자로 자신이 조금 다루기 쉬운 가장 어린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자고 이성계를 설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왕비였던 신덕왕후 강씨도 자신의 아들 중에서 세자가 되기를 바라니까 이 강씨와 정도전이 이성계를 설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했던 아들은 바로 이방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원이 자신의 막내 동생인 방석이 세자로 책봉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칼을 들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1차 왕자연합입니다. 그래서 방번과 방석, 자신의 두 이복 동생을 죽이고요. 이 모든 일을 계획했던 정도전을 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성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을 정말 도와줬던 고마운 아들이긴 하지만 자신의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할 때까지 가장 자신을 옆에서 도왔던 정도전까지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성계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성계라면요, 이방원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방원도 아들이니까 죽일 수는 없어도 멀리 유배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내버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성계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 마음속에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성계는 자신의 아들들이 서로 칼부림을 했을 때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나서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아, 후회스럽다. 그래서 양가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한 가지 결정이 잘못됐을 때 자책하고 후회하기에 급급합니다. 다른 선택을 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을 계기로 이성계는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성계가 왕위를 내려왔습니다.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당연히 이방원이 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방원은요, 굉장한 전략가고 지략가입니다. 자기가 자기 동생들을 죽이고 아버지가 충격받아서 왕에서 물러났는데 자기가 딱 왕이 되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이방원 저놈, 지 동생을 죽이고 지 아버지를 몰아내고 지가 왕을 차지하다니. 그럼 백성들의 신망과 사대부들의 신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방원은요, 자신의 형인 이방과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방과가 조선의 2대 왕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또 이방원의 바로 윗형인 이방간이 좀 오해가 있었어요. 이방간은 이방원이 자기도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칼을 들고 이방원을 먼저 치러 갑니다. 그런데 이방원은요, 자신의 바로 윗형인 이방간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칼을 들고 나가서 그 형과 싸워서 형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2차 왕자의 난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방가도 그래, 이제는 내가 내려가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왕위를 자신의 동생 이방원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자, 이제 이방원이 왕이 됐습니다. 이방원은요, 조선은 왕 중심의 나라가 돼야 돼. 고려가 망했던 거는 그 왕들이 제대로 된 훈련과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이야. 왕 중심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왕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 시스템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방원은요, 왕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도전과 굉장히 생각이 다른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왕 중심으로 이 나라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왕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방원은 자신의 주변에 자신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알았는데 자신의 세자, 첫째 아들이었죠? 양령 주변에 보니까 그 외삼촌들, 그러니까 이방원의 처남들입니다. 외삼촌들이랑 자신의 아들 양령, 당시 세자였던 이 양령과 너무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제 양령이 왕이 된다면 나중에 내 처남들, 이 양령의 외삼촌들이 양령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 시스템이 또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선 파동을 일으킵니다. 자, 내선 파동은요, 이방원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난 이제 왕 못하겠다. 우리 세자 컸잖아. 그러니까 세자한테 내가 선의할 거야. 내가 왕위를 물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하들과 세자는요, 엎드려가지고 선의를 거두어 달라고. 그냥 이방원한테 계속 왕 해달라고. 그러니까 세자는 저는 부족한 사람이다. 저는 못한다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방원은 못 이긴 척, 그래, 알았어. 내가 조금 더 할게. 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신하들이 이방원의 처남 4명을 고소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하께서 선의 의사를 밝히셨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 이방원이 누구냐? 바로 당신의 처남이다. 아마 그 처남들은 당신이 빨리 왕위에서 내려오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이거는 바로 역모, 역적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 내선 파동을 교묘하게 이용해서요, 자신의 처남 4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아꼈던 신하 중에 한 명인 이숙번도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서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양령 주변에 아무도 없게 만들었는데 이방원이 양령을 보니까 그렇게 좋은 왕이 될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령을 폐세자시키고, 그러니까 양령에게 주었던 세자 지위를 빼앗고 그의 동생 충령에게 세자 책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방원. 이 가족들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추진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이방원은 조선이 왕 중심의 나라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병들을 혁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중앙 집권으로 국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경제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조세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는 육조를 의정부, 쉽게 말해서 삼정승이 이 육조를 관장하게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없애고 왕이 직접 육조를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왕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또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신문고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조선이 한양에서 시작됐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1차 왕자의 난 이후로 이성계를 중심으로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자, 이 주장이 나와서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요, 개경에서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방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개경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에는 이미 고려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읍이었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방원이 어떻게 했냐면은 한양 제천도를 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했다가 뒤집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뒤집었던 결정을 다시 뒤집는 거는요, 웬만한 확신이 있어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자, 1차 왕자의 난 이후로 이성계는 왕위를 내려놓고 고향인 함흥으로 갑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원한테. 아니, 이 조선의 시조인 이성계가 자기 고향에 저렇게 가 있으면, 야, 이방원, 야, 네 체면이 뭐가 되냐? 그리고 백성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냐? 이 조선이 예의 나라인데 왕도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다고 백성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니냐?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겠냐? 그러니까 이번에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을 계속 보냅니다, 아버지한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오셔라. 그런데 이때 이성계는요, 이방원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오면은 한양에서 자기는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방원이 지지 않고 신하들을 계속 보내니까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성계가 저 멀리서 누가 말을 타고 오잖아요. 딱 보니까 또 한양에서 이방원이 자기를 데려오려고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활을 쏴서 그 신하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흥으로 갔던 차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함흥차사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요, 항상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이에요. 아들은요,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아버지가 한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죠. 제가 처음에 이 이성계와 이방원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버지는 양가 감정이 특징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공격성이 특징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일관성 없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내가 나설 수밖에 없지 않냐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뭐라고 할까요? 아니, 아들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내가 양보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요, 내가 이러는 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늘 남 탓을 합니다. 저는 심리상담센터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럼 부부가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할 때다요, 부모 자녀가 상담을 할 때도요, 사람들은 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은 다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를 봤을 때 내 입장만을 고집하면은 이성계와 이방원이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것처럼 계속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해가 쌓이게 되고 가족 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내 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목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마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또 하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었던 조직에, 혹은 우리의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 어떤 리더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목표를 향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력을 갖는 리더가 낫습니까? 아니면 두 가지 마음속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리더가 낫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리더가 너무 추진력이 있으면 밑에 사람들이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관성이 없는 리더보다는 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반대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주변 친구라든지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막 엄청나게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낫습니까? 아니면 계속 주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든지 뭐든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낫습니까? 사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두 가지 모습을 다 바랍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아버지는 밖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좋은 사람이 또 우리에게도 좋은 아버지인데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너무 화가 난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아버지는 밖에서도 굉장히 추진력 있고 일을 잘하는데 우리한테 너무 엄격하대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니네들이 원하는 건 밖에선 굉장히 추진력이 있고 일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따뜻한 그런 아버지를 바라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 어떤 성격이든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마치 이방원은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의 시작점에 조선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세운 그런 엄청난 업적을 만든 그런 역할도 해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리더로서는 좋을지 몰라도 아버지로서는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이성계는 굉장히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리더로서는 너무 일관되지 못한 행동들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초를 겪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이 양쪽을 모두 살펴보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데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요, 두 아들과 아버지가 어떻게 조선 500년의 시작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